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50대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제 평생을 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는 딸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남편과는 현재 이혼을 한 상태예요.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말을 해오길래 내가 정말 너무한 건가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성인이 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저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남편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20대 초반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오겠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건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이 잘 키워줘. 알았지?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인다. 주변 보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당신 만나서 후회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열심히 일해주니 나는 정말 행복하네. 가정을 꾸려서 산다는 게 다 이런 걸까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늦게 결혼하셔서 나를 늦게 낳으셨잖아. 그래서 더 내가 소중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을까? 그럼 여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당신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교만 잘하고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임신하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더라. 내가 그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제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에게 고생문이 열리게 된 것은 딸이 태어나고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으니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허둥지둥 들어와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둘이서 나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찾아온 사람은 뭐야? 갑자기 빌린 돈을 달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당신 친구야?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친구 같은데 무슨 돈을 빌렸어? 갑자기 왜 돈을 빌렸어?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당신 이름을 말하길래 나는 무슨 친구인가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여보. 사실은 나 직장 그만뒀어. 내가 그만둔 건 아니고 잘렸는데 어쨌든 당신이랑 딸은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일용직 일을 매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당신은 누군지 몰랐을 거야.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왜? 왜 일 그만뒀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도 그런 얘기는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일용직을 다니고 있는 거야? 매일 그럼 출근한 게 아니고 일용직일 가려고 그 새벽에 나갔던 거였어? 아니,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온 사람은 빌린 돈을 달라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까 금액도 꽤 되고 직장 그만두고 월급 채우려고 돈 빌렸던 거야?
사실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돈 빨리 벌 수 있다면서 도박장을 소개해줬어.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따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거기 빠져 있더라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하게 되었는데 결국 갚지 못했어. 이래서 갚는다고 했는데 당장 달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집까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뭐? 도박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도박을 했던 거야? 그럼 그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어? 아니, 어쩌자고 그거래. 얼마나 빌렸길래 저렇게 집까지 찾아온 건데? 여보,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 말 못 믿겠으면 바로 우리 본가에 가서 내가 약속할게. 내 입으로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 벌려고 간 거였거든. 가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못 믿을까봐 바로 다음날 시댁에 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얘기를 했죠. 시댁 역시 남편의 일로 뒤집어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빚을 갚아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평생 동안 이때를 그냥 넘어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이날 이후로 성실하게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취업해도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한 번 다니면 길어봤자 1년 다니고 그만두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라도 하면 바로 생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저 역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수연이도 말도 하고 대화도 잘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은 아직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 당분간은 당신이 수연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에 아는 언니가 사무직 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내가 일 시작하면 아이를 못 돌보니 당분간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아니, 내가 아무리 일을 쉬어도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썼던 거야? 아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 나와? 솔직히 내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1년도 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몇 달 버틸 돈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참 말을 쉽게 한다. 당신이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해? 다시 1년 동안 일도 안 하는데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연달아서 쉬었던 적은 없었지. 한 달 일하고 3개월 쉬고 2달 일하고 6개월 쉬고 그러면 1년의 절반은 일도 안 한다는 건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보지?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당분간 수연이 좀 당신이 봐.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욱더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죠.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면서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은 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죠. 너무나 체력이 없어 힘들 때면 남편에게 집안일 좀 조금이라도 해두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아이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를 하던지 설거지를 하던지 아니면 빨래를 하던지 셋 중 하나는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산처럼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있으니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수연이 자거나 혼자서 놀 때 조금이라도 해주면 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 거기다가 수연이도 혼자서 놀다가도 나를 찾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고. 그리고 나는 집안일 서툴고 손도 빠르지 않아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하면 금방 다 하잖아. 그럼 누가 효율적이야? 누가 봐도 당신이 효율적이지. 나는 그냥 수연이나 보면서 있을 테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하는 게 좋겠어. 아니, 내가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혼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이 뭐 하나라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 아니, 하나라도 해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침에 얘기하고 갈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줘. 아, 몇 번을 말을 해. 나는 집안일을 못한다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왜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서 돈 벌러 나가는 거잖아. 내가 돈 꼭 벌어야 한다고 당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나가놓고서는 집안일 안 되어 있다면서 하라고 하면 나는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냐?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을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당신 진짜 말 아무거나 한다. 당신이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벌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어린애 놔두고 밖으로 나가겠어? 왜 지금 상황이 나로 인해 만들어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웃긴다 정말. 야, 내가 혼자 돈 벌 때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너 혼자 돈 버니까 안쓰러워? 정말 웃기네. 그래, 그 잘난 돈 내가 나가서 벌어서 올 테니까 두고 봐. 어떻게든 네가 버는 돈만큼 내가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돈 벌어서 오면 집안일이나 하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 자기는 이런 것은 절대 못한다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면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죠. 며칠 후에 집으로 올 때는 남편은 손 가득 두둑히 현금을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어디서 일을 해왔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돈놀이로 인한 돈임을 느끼게 되었죠. 더 이상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저는 직장을 핑계로 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종종 남편과 한 번씩 만나기는 했지만 사이가 전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죠.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이제는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이제는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때? 솔직히 떨어져서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당신도 나도 여기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수연이한테도 더 이상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이라도 부부로서 잘 지내고 싶어.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가 이제 성인 되어서 힘든 일 없겠다 생각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도 이렇게 둘이서 지내는 게 편하니까. 갑자기 새 식구가 모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왜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말대로라면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할 곳이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대끼고 살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알아. 당신이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딸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딸 상처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다른 것보다 우리 딸과 우리 두 사람만 생각을 하고 결정해줘. 남편은 그렇게 학가를 얘기한 뒤부터 집에 종종 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빠서 퇴근이 늦을 때면 졸업을 앞둔 딸과 함께 영화도 보면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전까지는 아빠 없이도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딸아이가 아빠와 어색하지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얼마 못 가 깨지고 말았죠. 남편의 이 행동들은 모두 계략이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어릴 적부터 잘해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을 깨고 등록금 납부를 하기로 했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수연이 대학 등록금을 다 모으고 있었어? 아휴, 사실 한두 푼도 아니라 이번에 등록할 때 좀 도와줘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지금은 내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럼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야? 수연이 가는 대학 등록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당신 정말 대단해. 그리고 미안해. 당신 혼자 이 부담을 지게 해서. 괜찮아. 우리 딸 좋은 대학 가니까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다 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 딸 공부도 정말 잘하는데 대학까지 등록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잘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 그리고 당신도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아빠 노릇 뒤늦게라도 해주면 나야 고맙지. 요즘 수연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런가? 수연이 결혼할 때는 내가 꼭 도와줄게. 알았지? 당신 혼자서 수연이 이렇게 장하게 키우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겠어. 아이 등록금은 내가 잘 가지고 가서 낼 테니까 당신도 그냥 편하게 쉬어. 그 다음날 남편은 미리 뽑아둔 등록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죠.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주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연락을 해보아도 등록이 되었다는 답변이 들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남편의 배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상처를 묻고 살고 있었어요. 살면서 아빠,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10년의 세월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와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말을 하고 난 후에 데리고 온 예비 사이도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똑똑한 사이였고 지역 내 검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비 사이의 집안 역시 검사 집안이었고 부잣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저희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혹시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수연이 만날 때 가정사도 많이 들어보았나? 우리 집에 수연이 아빠가 없네. 10년 전에 실종된 상태로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홀어머니라 사돈댁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네, 수연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가? 네, 어머님. 수연 씨랑 연애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실종되셨고, 어머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 둘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께서는 홀로 키우셨잖아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만큼 영특하게 잘 커졌지. 사돈댁에서 아신다니 다행이구나.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주셨다고 하니 감사하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수연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부모님께 충분히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연이 저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비 사이의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딸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모든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돈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도 사돈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이 잘 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저는 그런 좋은 집안으로 딸이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뭉클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당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와서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야반 도주를 하고 나서 잠적한 남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남편의 자취를 모른다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딸 결혼 소식까지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당신 어떻게 여길 왔어?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10년 만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딸 결혼식을 와? 당신 제정신이야? 내 딸 결혼식에서 큰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안 그러면 바로 경찰 불러서 당신이 내 딸 등록금 훔쳐서 달아난 거 다 말할 테니까 조용히 꺼지라고. 참나. 당신 참 독해졌네. 아니 내 딸 결혼식인데 아빠가 참석을 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수연이 팔짱 끼고 여기 한번 걸어보는 건가? 결혼 소식 들었어. 여기 사돈들 잘 산다며? 어쩐지 결혼식을 이런 곳으로 잡았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사돈집이 잘 사는 집이구먼. 나 없이 꼬질꼬질하게 사는 것 같더니만
딸내미 시집 하나는 잘 가네. 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을 입에 올려? 지금 당장 안 나가? 수연이 눈에 띄지 말고 당장 나가.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고 나서 우리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어떻게 결혼식 한다는 건 알았어? 참나. 그동안 뻔뻔하게 우리 소식 들으면서 다녔던 거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하지? 여기 사돈들은 아빠 있다는 거 모르나? 내가 가서 인사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해야지. 아니지. 돈 많은 집안이니 사이 잘 봐줄 테니 뭐라도 좀 달라고 해야 하나?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이야 몰랐는데. 우리 딸 부자 남편 물어오다니. 역시 나한텐 복덩이긴 하구나. 남편의 말에 경악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 순간 저를 보고 예비사이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다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모르시나요? 저번에 한번 저희한테 조사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때 오신 분 맞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으신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죠? 그때 사고 났다면서 몇 달 동안 꼼짝없이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돼서 한참 찾고 있었는데. 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거기에 문신한 것도 똑같고 상처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결혼식에 오신 건가요? 예비사이의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혼주복으로 입어왔던 양복 상의를 찢듯이 벗어버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비사이는 남편을 뒤따라서 갔지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잠깐의 이슈라 생각을 했던 일이 지나고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혹시라도 식장에 남편이 남아있나 싶어 둘러봤지만 어딜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 네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비사이가 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안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이것저것 인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냥 통화로 얘기해도 될 것을. 어쨌든 결혼해서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김서방, 그 결혼식 날에 내 옆에 있었던 남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님, 혹시 그분이 수연 씨 아버지 되시나요? 안 그래도 저희도 조사하면서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 수연 씨 아버지가 맞았네요. 이번에 조사하고 있던 사기 사건 피의자셨어요. 조사가 필요해서 몇 번 조사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에 응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연락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병원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찾고 있었는데 딱 거기 나타나셨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한테 부끄러운 일이었네.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 수연이 아빠가 뭐가 사기 사건을 벌인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정말 면목 없네. 수연이 아빠는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 호적상 아빠일 뿐이지 정말 연관이 전혀 없어. 네, 알아요, 어머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수연 씨에게는 가족은 어머님 한 분이잖아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수연 씨 키워주신 건 어머님이시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수연 씨 아버지가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위의 말에도 집까지 찾아올까 생각을 했었지만 사위의 예상대로 남편은 물어물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딸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은 사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안 알아보고 결혼을 허락했어? 그때 결혼식에서 봤지? 내 얼굴만 보고서 딱 누군지 알았던 거.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사람이랑 짝을 지어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에휴. 그리고 나 사기 안 했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연루된 거고 그런 짓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 자식이 나를 의심하고 모욕했는데 당신 그래도 사이라고 할 거야? 참나. 그게 딸내미 등록금까지 모두 들고 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핏줄 돈도 가지고 야반도 좋아하는데 남의 돈은 얼마나 쉽겠어. 그냥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네. 사기를 했건 안 했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받는 게 있으면 조용히 가서 조사나 받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당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 내가 계속 수연이 앞에 나타나는 건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딸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싫으면 나한테 2천만 원만 보내줘. 이번에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됐는데. 그 자식이 날 자꾸 사기 혐의로 몰아가고 있어서 그래. 일단 합의를 하고 사건 해결해야 하니까 2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수연이 앞에, 아니 인생에 상관 안 할게. 뭐? 너는 결국 돈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난 거지? 너 같은 버러지는 애초에 싹을 잘랐어야 했어. 그때 내가 싹싹 비는 너를 봐줬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해결? 내가 왜 네 사건을 해결해주니? 잘못을 했으면 거기 가서 싹싹 빌어야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그때처럼 싹싹 빌면 혹시 몰라?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해줄지? 뭐? 이게 정말 말이라고 탄 줄 알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려던 그때 사위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순간 저는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바로 잡혀가게 되었죠. 나중에 남편의 상황을 알아보니 남편은 잠적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저희를 기만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실종 신고해 놓고서는 그대로 서류 정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붙잡힌 남편은 사기 행각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역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해지하고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어느 날 울린 전화로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남편은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연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사실 당신이랑 딸 곁을 떠나면서 성공하면 꼭 돌아와야지 모든 걸 갚아주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 이번에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합의금만 주면 처벌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부탁할게. 합의금? 내가 왜 당신 합의금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내 위자료도 받지 못할 판국인데. 그리고 당신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는 잘도 연락했더라. 나는 당신이 살아는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동안 참 먹고 자고 하면서 편하게 잘 지냈나 보다. 나랑 딸은 지금도 그때 사건 입에 올리지도 못해.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건 정말 내가 미안해. 그냥 한순간에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금방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사업만 잘 되면 금방 잘 갚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야. 내가 고의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라고. 어쨌든 이번만 합의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당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게. 이건 정말 약속해. 와,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네. 당신 결혼할 때도 그랬지? 결혼하고 나랑 아이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거기다가 처음 돈놀이 하는 거 걸렸을 때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며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그래 놓고서는 당신은 하나 변한 게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공주가 되려면 당신은 왕자여야 되잖아. 근데 당신은 길거리 거지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공주가 돼? 난 당신 내 옆에도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처음 돈놀이 하다 걸린 날처럼 남편을 울며불며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밝힌 후 이혼을 청구하였죠. 거기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남편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남편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그만큼 컸던 것인지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서류도 모두 정리가 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저를 옥죄고 있었던 족쇄에서 풀려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딸도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간혹 들려오는 소리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저쪽 사람들이 뻔뻔한 건지 모르겠네요. 내 인생의 암흑기 같았던 시기를 이제는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겠죠.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